이혼은 남편 입으로 먼저 들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차갑게 내민 서류 한 장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먼저 찢어놓은 건 법원 서류가 아니라 모르는 여자에게서 온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아줌마,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그 사람 마음 떠난 지 오래됐어요. 처음엔 잘못 온 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상한 스팸도 많고 장난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 문자를 다시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 말투는 너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뭘 모르고 있는 사람처럼, 마치 이미 끝난 결혼을 혼자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저를 내려다보는 말투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된장찌개를 데웠습니다. 식탁에 앉은 남편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저는 그 모습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늘 반찬 뭐야? 한마디라도 했을 사람인데 그날은 제가 앞에 앉아있는지조차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이상한 문자가 왔어. 남편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딱 그 1초였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 지금 놀랐구나. 무슨 문자?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묻는 목소리가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보고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분노도, 당황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숨만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알게 될 줄은 몰랐네. 그 순간 귀에서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분명 식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제 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그만하자. 우리도 여기까지인 것 같아. 여기까지? 그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인가요? 27년을 같이 산 부부에게 여기까지라는 말이 저렇게 짧게 끝날 수 있는 말인가요?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눈물도 안 난다는 말이 그날 이해됐습니다. 언제부터야? 남편은 제 눈을 피한 채 말했습니다. 1년쯤. 1년. 제 생일도 있었고 결혼기념일도 있었고 아들이 손주 데리고 내려왔던 날도 있었고 제가 허리 아파서 병원 다니던 날도 있었고 친정어머니 장례 일주기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이 사람은 다른 여자와 나눠 가진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내가 이렇게까지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은 많았습니다. 주말마다 늘어나던 외출, 괜히 예민해진 말투, 갑자기 바뀐 향수 냄새, 예전엔 절대 하지 않던 셔츠 다림질 타령까지 저는 그걸 다 중년의 피곤함쯤으로 넘겼습니다. 남편도 나이 들면 예민해질 수 있지. 직장 스트레스가 많겠지. 그렇게 제 쪽에서 이해하고 제 쪽에서 덮고 제 쪽에서 참았습니다. 그게 가정 지키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출근했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부엌에 서 있는데 싱크대 위에 컵 2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늘 같이 마시던 커피잔이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대단한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드라마처럼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매일 보던 컵 2개가 이제는 너무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상간녀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연락한 이유가 뭔가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한 이유는 아줌마가 계속 남편분 붙잡고 있어서요. 깔끔하게 정리하시라고요. 깔끔하게. 그 단어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누구 인생을 깔끔하게 정리하라는 건지.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당신은 미혼인가요? 잠시 뒤 답이 왔습니다. 돌싱이에요. 그래서 더 잘 맞아요. 그 사람도 저한테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 문자들을 캡처했습니다. 울면서도 캡처했고 손이 떨리면서도 저장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이미 제 마음 어딘가에서 무너지는 것보다 살아남는 쪽을 선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정대로 무너지면 끝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정말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게 끝내자. 서로 더 상처 주지 말고.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혀 웃음이 났습니다. 먼저 상처 낸 사람이 상처 주지 말자고 말하는 순간만큼 잔인한 건 없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할 건데? 남편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제야 이 사람이 진짜 긴장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집은 공동명의는 아니었지만 제가 결혼 후 20년 넘게 생활비를 아끼고 시어머니 병원비까지 같이 감당하며 지킨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당신이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이제 책임도 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당신이 원하는 만큼은 못 해준다. 그 말부터 꺼냈습니다. 저는 그날 더 이상 아내로 남아있으면 안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참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가정 지키는 사람, 그 역할을 오래 했더니 상대가 저를 사람으로 안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내가 정말 하게 될 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변호사 앞에 앉아 상간녀 문자 캡처본과 통화 내역 정리한 메모를 꺼내는 순간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보같이 산 건가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신뢰하고 사신 겁니다. 잘못은 배신한 쪽에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람은요,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처음 인정받는 순간, 그때 무너집니다. 그 뒤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남편에게 매달리지 않았고, 상간녀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했습니다. 언제 집을 비웠는지, 어떤 카드 내역이 있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문자와 사진과 날짜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조용하니까 오히려 쉬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은 상간녀와 통화하다가 제 앞에서 웃기까지 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아주 크게 착각하고 있어.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조용한 건 몰라서가 아니라 준비하고 있어서야. 그날 이후 남편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이상합니다. 상대가 울고 매달릴 땐 강해지고 상대가 차갑게 정리하기 시작하면 그제야 불안해집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상간녀에게 또 문자가 왔습니다. 왜 아직도 이혼 안 해주세요? 이렇게 질질 끄는 여자 진짜 싫네요. 저는 그 문자에 처음으로 길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끼어든 건 남의 결혼이고 내가 정리하는 건 내 인생입니다. 속도는 내가 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그렇게 쉽게 안 돌아갑니다. 그 뒤로 그 여자는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슬슬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알고 보니 상간녀는 남편에게 새 인생을 약속했지만 정작 돈 문제 앞에서는 아주 달랐습니다. 둘이 여행 다니고 좋은 밥 먹고 다정한 말 나누는 동안엔 사랑처럼 보였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생활이고 책임이고 계산입니다. 남편이 집에서 나가 살 생각까지 하자 그 여자는 월세는 어떻게 할 건지,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건지, 자기 노후는 누가 책임질 건지 하나씩 따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참 우습지요. 제게는 사랑이 끝났다고 하더니 막상 현실로 가니까 그 사랑도 숫자 앞에서 흔들린 겁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저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물었습니다. 누가? 당신이야? 아니면 그 여자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하나로 저는 모든 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다시 사랑해서가 아니라 갈 곳이 불안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배신보다 더 비참한 건 차선책으로 돌아오려는 태도입니다. 저는 차를 한 잔 따라 남편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린 날 나는 울었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이제는 당신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 남편 눈이 흔들렸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기회를 한 번 잃은 게 아니야. 수백 번 잃었어. 내가 모른 척한 날마다, 내가 참은 날마다, 내가 믿어준 날마다 당신은 이미 다 지나갔어. 그 말이 끝나자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복수해서 시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혼은 진행됐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단단하게 정리됐습니다. 상간녀는 끝까지 자기가 피해자인 척했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을 봤습니다. 저는 그 일을 겪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결혼이 깨지는 건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작은 거짓말을 넘기고 작은 이상함을 참아주고 내 서운함을 계속 미뤄둘 때 어느새 내 자리부터 비어갑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참는 게 사랑은 아니라는 것, 모른 척하는 게 가정을 지키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배신당한 사람이 부끄러워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그 첫 문자가 떠오릅니다. 아줌마,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문자에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놓은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었어. 신뢰를 놓았고, 예의를 놓았고, 인간의 선을 놓았지. 나는 끝까지 내 품위를 놓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 무너진 쪽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더라. 이혼 서류보다 먼저 날아온 상간녀 문자 한 통은 제 결혼의 끝을 알린 신호였지만 동시에 제 인생의 시작을 알린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아내로만 살던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나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으니까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처를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속은 사람도 아닙니다. 너무 오래 믿어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무너져도 됩니다. 하지만 무너진 자리에서 자기 자신까지 버리지는 마세요. 인생은 배신당한 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 다시 자기 편이 되어주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